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구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12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곳 모두 서울 경계와 거리가 2k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고 GTX 조기 착공 등 광역 교통망을 미리 구축해 30분 출퇴근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최경환 전 의원과 언론사, 교수 등의 동향을 파악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광범위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동료 의원에게 사업 특혜를 준 의혹을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숨진 학생 3명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체와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배기가스 일부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가운데 2명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참사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주로 위생 관련 점검이 이루어지며 안전 점검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2기 신도시 이후에 11년 만에 4곳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그리고 인천 계양구, 그리고 과천의 미니 신도시로 여기에 모두 12만 2천 호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서울로의 접근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먼저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는 건지 김자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양정동 일대입니다. 1970년대부터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창고만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 1134만 제곱미터 규모 일상급 신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는 모두 4곳입니다.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가 6만 6천 호, 위례 신도시급인 하남 교사는 3만 2천 호, 그리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1만 7천 호가 공급됩니다. 과천에도 7천 호 규모 미니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분양은 2021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4곳 모두 서울까지의 거리가 2km 이내로 분당 등 1기 신도시보다 가깝습니다. 다만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명시, 김포, 고촌 등에 비해서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 개선 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기 신도시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됩니다. 공원도 기준 대비 1.5배로 늘리고 간선 급행버스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소버스로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삼성동 등 수도권 37곳 중소형 택지지구에 3만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기존 신도시들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일터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출퇴근 때마다 교통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점도 서울 30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왕복 2차로길. 3만 가구 넘는 다산 신도시에서 외곽순환도로로 이어지는 핵심 도로지만 아직도 확장이 안 되고 있어 매일 출퇴근 교통 대란이 빚어집니다. 이분들은 이 정도까지 막히는 줄 몰랐다가 이 정도로 막히니까 이거 지역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아파트 건설이 먼저 도로 등 교통 대책은 나중으로 밀리면서 신도시를 만들 때마다 교통지옥 오명이 되풀이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모두 이미 광역교통망을 갖추었거나 계획된 곳에 지정했습니다. 남양주와 과천 신도시는 각각 GTX B와 C 노선이 관통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하남 교산 신도시 예정지도 제 뒤로 보이듯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역시 외곽순환도로와 인천공항철도가 지나는 곳입니다. 모두 30분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기존 신도시보다 교통대책 시행도 2년 앞당길 계획입니다. 또 대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대책을 먼저 공사를 추진해서 완공하는 게 관건이다. 다만 교통대책의 핵심인 GTX의 경우 빨라도 신도시 입주 2년 뒤에야 개통될 예정이어서 초기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지역들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수개월 전부터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땅값도 급등했습니다. 기존 신도시들의 사례를 감안할 때 10조 원 이상 토지 보상금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다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면서 집값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꼽히는 과천 신도시. 지난 여름 무렵부터 입소문을 타고 땅을 사려는 외지인이 몰렸습니다. 땅값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요. 거래 내역을 보면 대규모 택지를 수백 제곱미터 단위로 나눠 파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성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실수자들이라는 게 필요해 되는 그런 것보다는 지분 쪼개기하고 임야 같은 거 그런 거래들이 많을 거예요. 급등한 땅값은 공시 가격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천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에선 3.3 제곱미터당 수백만 원으로 예상되는 보상비에 벌써 불만이 나옵니다. 과천시라는 데는 서울이 입지가 가깝고 수도도시나 똑같은 경기도요. 그런데 땅값 책정할 때는 농지로 그냥 시골 농지로 저기려는 거야. 신도시 4곳의 토지 보상금은 1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4곳을 합한 면적과 비슷한 동탄 제2신도시에선 11년 전 6조 원이 풀린 바 있습니다. 2기 신도시, 혁신도시 등 과거 사례로 볼 때 막대한 보상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토로 협의자 택지라든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여기에 뭐 하여튼 다른 부동산이든지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이 동네 계속 살 거고. 정부는 현금 대신 땅을 받는 대토 보상을 늘릴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도시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신도시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일단 집값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3기 신도시의 일단 숫자로만 보면요, 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때 그리고 2기 신도시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수도권 5곳에 조성된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말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자 이를 잠재우려고 계획된 도시였고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2기 신도시 역시 이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신도시에서는 잠만 자고 결국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좋았지만 이 딱히 도시 자족 기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 이 때문에 2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살려서 개발하긴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접근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있어서 이 교통 여건이 좋은 판교나 위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접근성 부분은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죠. 그래서 1기, 2기 신도시 모두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2기 신도시 중에는 아직도 분양이 안 된 곳이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2기 신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체로 서울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입지를 정했었는데 이 2기 신도시 지역 일부는 이미 인기가 별로 없어서 분양도 안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2 신도시 중에서도 파주나 김포는 지금 현재도 미분양이 많은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악영향,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나 2기 신도시 중에서 판교 같은 경우는 뭐 분양 받기만 하면 로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바로 이 판교였습니다. 예. 이 IT 회사 본사가 밀집한 테크노밸리가 조성돼 있어서 이 판교 내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시스템이 가능한 도시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뭐 도시 자체의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또 서울로의 접근성도 좋아야 되는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때문에 이 정부도 이번 3기 신도시를 인프라 그리고 교통망, 자급자족을 모두 갖춘 이 가치 창출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자, 그럼 결국은 실행력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얼마나 빨리 광역 교통망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문제겠죠.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하나의 배드타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신도시 안에서 직장과 생활이 모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겁니다. 예, 뭐 쉽지 않은 얘기겠습니다만 기대를 한번 해보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 내역이 담긴 목록이 자유한국당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가운데는 야당 정치인, 대학 교수 그리고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청와대가 광범위한 동향 파악을 했다는 정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컴퓨터 화면 사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 파일이 눈에 띕니다.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이라는 제목도 보입니다. 박근혜 친분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MB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기업의 8천억 특혜 제공 등 정권 관련 기업 정보 보고서도 있습니다. 진보 경제학자인 제이 교수가 사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제목도 보입니다. 모두 민간인으로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DNA 운운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먼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확인 가능한 10건만 분석한 결과 박근혜 친분사업가 등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가 됐고 홍준표 대선자금 등 4건은 특감 반장에게만 보고됐다고 했습니다. 제이 교수의 대통령 비난 등 2건은 누구에게도 보고된 적이 없는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목록에는 언론계 사찰 동향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취재 동향, 사주 일가와 관련된 동향 파악 내용도 담겨 있는데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임과 동시에 민간인 사찰의 DNA가 아예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김미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특감반 시절 작성 보고서 목록에는 조선일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지난 7월 청와대가 모 언론사 사주에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를 조선일보가 취재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또 8월에는 조선일보가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재판거래 혐의를 취재 중이라는 보고서를 생산합니다. 지난해 7월에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언론을 사찰했다. 이것은 이 정부에 반하는 언론의 재갈을 불리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취재 동향 보고는 김태우 수사관이 과학기술부 이전을 추진하던 시기에 사찰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라시 수준으로 작성했다며 특감반장이 폐기한 보고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선일보 사주 일가 동향 보고는 김태우 수사관이 이전 정부의 첩보 수집 관행대로 보고했고 당시 특감반장이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기된 의혹이 또 하나 있죠. 민주당 삼선 의원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여권 인사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혜택을 받았다는 여권 인사는 이 사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대변인이었던 우재창 전 의원인데 도로공사 측은 업체 선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주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 드립육에소 EX 카페 매장. 드립커피 머신 8대를 놓고 영업 중입니다. EX 카페는 한국도로공사가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커피 제공을 위해 만든 자체 브랜드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0월 청와대 특감반에서 첩보를 생산하면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의 커피 전문 업체인 테쿰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곳입니다. 매장 운영권에다 다른 입점업체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수료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또 EX 카페 8곳 중 7곳 매장에 이 전문업체에 커피 머신을 쓰도록 해준 것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EX 카페 사업 과정에 추출 방식과 원두 유형을 특정해 우 전 의원 업체에 맞춤형 조건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최고 품질 확보를 위한 조건이고 업체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시장 조사를 통해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취약층인 청년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우 전 의원 업체 커피 기계는 추출 시간이 오래 걸려 미리 내려놓은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내려놓고 판매를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없죠. 웜으로 시키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데펴놓으면서. 그러면 산화가 빨라져요, 커피가. 7곳 중 유일하게 다른 커피 기계를 쓰는 EX 카페 운영자는 우 전 의원 업체의 제품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희는 25만 원 정도? 이번 색깔 되면 막 150인가? 우 전 의원 업체의 매장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재창 전 의원이 운영한다는 커피 전문 기업은 어떤 곳인지 도로공사의 설명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여러 곳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카페를 운영할 만한 곳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할 겁니다. 물론 눈으로만 봐서 다 알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취재진이 직접 우 전 의원의 업체를 찾아가서 어떤 곳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3층. 커피 전문 기업 테쿰이 입주해 있습니다. 계십니까? 커피 머신들이 놓여 있고 엔지니어들은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우 대표님 계세요?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회사를 설립한 뒤 국산 커피 추출기를 개발했습니다. 커피 추출기에 넣을 생원두도 판매합니다. 테쿰은 올해 6월 고속도로 휴게소 EX 카페 시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카페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EX 카페 사업을 추진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우 전 의원은 18대와 19대에 걸쳐 민주당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이 사장이 원내대표로 있을 당시 우 전 의원은 원내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지난 6월 개점한 EX 카페 1호점에서 우 전 의원과 이 사장이 함께 있는 사진이 우 전 의원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테쿰 측은 도로공사가 아닌 휴게소 운영업체인 KR산업에 연락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KR 쪽에서 그 커피를 드리겠다 해서 저희를 알고 그 사무실로 오신 거죠. 우 전 의원에게 특혜 의혹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사찰 내용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 대응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자 앞으로는 대변인실이 아닌 반부패 비서관실로 언론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대호 기자. 청와대의 태도가 하나하나 해명하겠다 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바뀌는 듯한 분위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특감 반원으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감찰했던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브리핑도 김 수사관을 지휘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은 더 이상 이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도 더 이상 급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여당도 이 내용보다는 김 수사관에게 공세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분위기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방문했던 지난달 2일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 김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지인이 그 시각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의원은 그 지인은 김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그날 지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위법한 방문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폭로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해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건데요. 김 수사관의 비위를 강조했던 여권의 분위기는 한국당이 김 수사관의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오후 늦게 춘추관을 방문해서 목록에 있는 보고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사업과 관련 내용을 조국 민정수석도 보고받았다고 설명을 해서 앞으로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수능을 마치고 펜션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학생들 일부가 의식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학생 2명이 의식을 찾았는데요. 치료 중인 병원에 신준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학생들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이곳 강릉 아산병원에서는 학생 5명이 2차례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통해 지금까지 2명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 2명은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대화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첫 번째 고압 치료를 마친 한 학생은 의식을 회복해 가족들과 간단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8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두 번째 치료가 끝나자 다른 학생 1명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1명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명령에 반응하는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남은 2명은 아직 의식이 없고 꼬집으면 반응하는 정도지만 모두 스스로 호흡하며 회복 중이기 때문에 곧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2명은 오늘도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학생들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위중한 상황이라며 약물 치료와 저체한 치료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 숨진 학생들은 서울로 이송됐다고요. 네, 목숨을 잃은 학생 3명의 시신은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강릉을 떠나 서울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족들은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망 학생의 유족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참변의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보일러를 시험 가동해보니 어긋나 있던 연통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몰려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펜션에 있던 보일러입니다. 연통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보일러를 시험 가동했더니 어긋난 부위에서 가스가 다량으로 새 나왔습니다. 본체와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배기가스 일부가 유출될 수 있는 상태. 사고 보일러에는 시공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누가 언제 시공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사고 펜션은 지난 2014년 게스트하우스로 처음 등록됐습니다. 주인이 4번 바뀔 동안 어떻게 보일러를 관리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납품을 했지 그쪽에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희들도 몰라요. 경찰은 펜션 업주를 상대로 보일러 점검을 언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연통 연결 부위가 어긋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꽃다운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여서 누출이 돼도 잘 모릅니다. 이 누출 사실을 알려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는데 10,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션에는 경보기가 없었고 펜션은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닙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5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펜션입니다. 방 한쪽에 설치돼 있는 것은 LP가스 누출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펜션 주인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가스가 새면은 저게 울려요. 우리는 일반 LPG 있잖아요. 그 탱크 가스. 그게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일산화탄소라는 게. 냄새와 색깔이 없는 일산화탄소를 알기 위해서는 감지 기능을 갖춘 경보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시중에서 10,000원 안팎에 팔립니다. 누출이 되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삐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잠가지게끔 해줘요. 하지만 펜션이나 호텔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 글램핑장 등 야영장의 설치가 의무화됐을 뿐입니다. 야영장에서는 기존의 사고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 숯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텐트 안에서든.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 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사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7, 80년대에 발생했던 사고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도 매년 4,000명 넘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을 만큼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입니다. 하지만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도착 당시 의식 상태는 4에서 5등급 사이로 매우 중증의 상태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일반 정상인의 절반도 되지 않는 판단 시기에는 아마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 몸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치의 10배 이상.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두통, 구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색깔도 냄새도 없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감지하기 어렵고 체내 산소 공급을 막아 장기를 손상시켜 소리 없는 암살자라 불립니다. 저산소증으로 뇌, 심장, 근육, 신장 다 이렇게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옮겨진 곳은 고압산소 치료실. 원통기기에 들어가 일상의 1기압보다 높은 2, 3기압 하에서 100%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고압산소 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전국에 26곳. 수도권에는 이곳 서울 한양대 병원 등 일부 병원에 이 같은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지만 모두 1인용이라 만약 수도권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면 한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동시산소 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기가 있는 곳은 전국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등 총 9곳입니다. 충북, 전남, 경북의 한 곳, 전북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스 중독, 잠수병, 화상치료 등에 쓰이는 고압산소 치료기는 1인용이 2억, 다인용이 10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고압의학 치료를 했을 때 수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고려한다면 이 챔버를 갖다가 병원에 비치하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치료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해마다 4,000명을 넘어섭니다. 전주에서 일가족 3명 사망도 보일러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딱 동계 딱 이미 돌아가시더라고. 해마다 겨울철이면 약 3,000명이 넘는 인명이 연탄가스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연탄을 떼던 시절 연탄가스 중독 사고는 겨울철 단골 뉴스였죠. 창문을 열어주는 한편 몸을 따뜻이 해준 다음 병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모습만 달리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방비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이번 참변 이후 법 규정의 허점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방법을 적용받지를 않아서 안전점검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펜션입니다. 이름은 펜션이지만 법적으로는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민박이 펜션 이름을 써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민박은 일반 숙박업소와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숙박업소는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만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만 설치한 뒤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만 가스 관련 항목은 업주가 비눗물로 확인했는지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가스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업주한테 물어보고 위생적인 것 좀 점검을 하고. 강릉시의 농어촌 민박은 630여 곳, 전체 숙박업소의 60%가 넘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늘었습니다. 강릉시에서 농어촌 민박을 점검하는 공무원 수는 3명뿐. 사실상 제대로 관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분이 나눠가지고 직원들 해가지고 저 39실금 다 반 나눠서 상관형에 하죠. 전국의 농어촌 민박은 26,500여 곳. 제대로 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일선 학교들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여행 등 개인 체험학습까지 학교가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 사립고는 단체 체험학습을 취소했습니다. 주말에 예정돼 있던 1학년들 체험학습 같은 경우 일단은 취소됐어요. 개인 체험학습을 떠난 3학년 학생들에겐 개별 연락을 해서 안전을 확인하느라 분주합니다. 청한 아이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서 현재 위치라든가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능이 끝난 이후 고3 대부분이 개인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학칙에 명시된 것이다 보니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학교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당국의 권고에 따라 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나섰지만 개인적인 체험학습까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본인들의 어떤 체험학습에 맞는 사유에 의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이후 마땅한 학교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는 게 아닌지 전수 점검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탁상 행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에 또 책임만 부과하는 그런 점검이 되지 않을까. 학교 현장에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성고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동료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한 법관 대표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탄핵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이 과연 전체 법관들의 의견인가를 두고 법원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 등 집행부 13명 중 7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코드화 논란이 일었던 법관 대표회의. 오늘 공개된 실명회의록에 동료 판사 탄핵소추 검토 결의안이 안건으로 올려지고 채택되는 과정을 주도한 건 이들 진보 성향 판사들이었습니다. 토론은 인권법 연구회 출신 최한돈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권력 분립 원칙상 탄핵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에 신중론은 항상 실패했다며 일축한 것도 인권법 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청와대 로펌 역할을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찬성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판사들의 논의 주도에 소속 법원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17일엔 부산고법 판사들이 탄핵소추 검토를 반대한 소속 법원의 의견과 달리 찬성을 투표한 유정우 대표 판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회의록 실명 공개로 판사별 찬반 입장이 드러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의사 반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현역병 대신 흔히 공익으로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지만 오랫동안 복무기관을 배치받지 못한 만여 명이 내년에 한꺼번에 병역이 면제됩니다.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 4급을 받는 징병 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소집 대상이 된 이후 3년 동안 근무할 곳을 배정받지 못해 병역 면제를 받는 인원이 2016년 11명에서 올해 2,300명까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현역병 적체가 심해져 2015년부터 현역병 입영 신체 등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들도 복무인원 확충에 소극적입니다. 병무청은 국비를 투입해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근무할 인원을 더 늘리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를 위해 원정부 차원에서 국비 부담으로 경찰관사나 소방관사 등에 매년 5,000명씩 3년간 15,000명 정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세심한 병역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걸 계기로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에 다시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입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끄는 스티브 비건 대표가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에 돌아와 즐겁다는 짧은 소감과 함께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꺼냅니다. 비건 대표는 먼저 70년 동안의 적대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Toward that end, upon my return to Washington, D.C. next week, I've been directed by Secretary of State Pompeo to review United States policy on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to the DPRK by private and religious American organizations. 엄격한 제재 때문에 대북 지원 절차가 지연된다는 우려를 전하며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We will also review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을 계기로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제한해왔던 미국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유인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 이어 올해는 워킹그룹 2차 대면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26일 예정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과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최근 우리 군의 단독 방어 훈련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이달부터 넉 달간 겨울철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첫 대규모 군사훈련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지상에서는 탱크들이 얼어붙은 강에 일제히 화력을 뿜자 얼음 기둥이 솟구칩니다. 지난해 1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겨울철 공격 도하 전술 연습입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먼저 서울에 진입한 부대가 선봉을 맡았습니다. 탱크 장갑차들이 질풍 같은 공격으로 적의 방어선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뜨리면서 도주하는 적들을 맹렬히 출격했습니다. 매년 겨울 넉 달간 이 훈련을 하는데 올해도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첫 대규모 군사훈련입니다. 군은 지난 8일과 13일 개성 인근으로 남하한 북한군 헬기도 이 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군인 교도대, 민방위인 노농저기군 등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남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공격 중심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대외 선전 매체들은 방어적 성격을 띤 우리군 단독 훈련은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저소득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1,530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정부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기준이 뭔지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그런데 5월 현재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지원받는 가구가 82가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사업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정확히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선정했습니다. 가구 소득 조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이유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출된 차상위 계층은 1,028만 명에 달했습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무려 7배나 많습니다. 1,530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도 차상위 계층에 포함됐습니다.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35만 가구 역시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차상위 계층을 판정할 경우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프로야구 넥센의 이태근 선수가 후배 문우람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이태근에게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이태근. 야구 배트로 문우람을 가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인 문우람에게 사과했습니다. 방망이의 뒷부분으로 머리를 몇 대 쳤던 건 사실입니다. 죄송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당시 주장이었던 이태근이 팀 기강을 위해 문우람에게 두발 상태 등 외모적인 부분을 지적했지만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제 개인 감정에 앞서서 정말 심하게 때렸다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요. 선수단을 관리해야 하는 넥센 구단은 개성 강한 야구단에서 징계만으로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다며 무책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O 상벌위원회는 이태근에게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리고 넥센 구단에는 엄중 경고했습니다. 도구를 이용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형법상 특수상해죄 등이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체육계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쇼트트랙 대표팀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폭행 사건에서도 아끼는 선수를 위해 때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태근의 반성처럼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이제는 뿌리 뽑을 때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방송평가에서 종합편성 채널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은 100점 만점에 86.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MBN, 채널A, JTBC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방송평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156개 방송사업자 363개 방송국의 방송 실적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화가 김병종이 그린 생명의 노래 연작입니다. 작고 사소한 생명체들에게 보내는 시선이 따스하고 애틋합니다. 그는 이것을 들이마시고 사경을 헤맨 뒤 생명에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소설가 김영하는 고향이 없다고 합니다. 10살 때 이것을 마시고 쓰러진 뒤에 그때까지 지녔던 유년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축구 스타 박지성도 어릴 적 이것에 중독돼 동치미 국물을 들이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탄가스입니다. 1970년대까지도 한 해 3,000명의 고귀한 생명을 연탄가스가 앗아갔습니다. 가난했던 시대, 아픈 역사로만 알았던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 시대의 꽃다운 젊음들을 또 쓰러뜨렸습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 어이없는 후진국형 사고가 청춘들을 덮친 겁니다. 몇만 원이면 산다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가스보일러를 거실 한 구석 실내 공간에 두지만 않았어도, 연통만 좀 세심히 살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참극입니다. 실컷 늦잠 자고 빈둥거리기, 공연 영화 보기, 시집 소설책 읽기, 얼굴 몸매 가꾸기, 운전 면허 따기. 수능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서도 1순위가 친구들과 추억 여행 떠나기입니다. 이제 대학으로 사회로 뿔뿔이 흩어지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함께하기 힘들기에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숨진 소녀는 강릉 가는 열차표를 찍어 올리며 우정여행이라는 메모를 달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모처럼의 자유가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소년들은 새벽이 오도록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펜션방에 둘러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겠죠. 교육당국은 수능 뒤 청소년들이 방치돼 있는지 안전을 점검한다며 뒤늦게 법석입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던 구호가 또 한 번 허망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똑같은 아이들이 질식해 쓰러진 것은 모든 어른들의 죄입니다. 12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소년들의 우정 여행 그 끝이었습니다. 네, 이 나쁜 미세먼지 계속해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곳곳에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황사 마스크 꼭 쓰셔야겠습니다. 이 공기 상태 때문에 포근한 날씨가 반갑지만은 않죠. 주말까지는 미세먼지 예보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본격 한파가 오기 전에 가스 점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배기통에 이상이 있으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설마 하지 마시고 꼭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화재 주의하시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조금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흐리겠고 중부는 맑겠지만 먼지 때문에 하늘 모습은 뿌옇겠습니다. 이번 주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도 이렇게 곳곳이 영상권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이렇게 1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차차 내려가 주 중반에는 한파가 찾아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특별감찰반의 감찰 목록을 보면요. 미꾸라지, 사찰 DNA 운운한 청와대의 설명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변명에 개인 일탈로 꼬리 자르기, 과거 정부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잘잘못을 분명히 갈라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